안녕하세요. 9주차 두 번째 강의입니다. 첫 번째 강의에 이어서 회전 운동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의 대응 관계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선 운동이나 펌물선 운동 같은 경우에 X방향 또는 Y방향 아니면 Z방향으로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체의 위치를 위치 벡터 R로 나타냈습니다. 또한 위치가 시간에 대해서 변하면 그 위치가 변화한 것을 델타 R로 표현을 해서 변이 벡터라고 해서 RF에서 나중에서 처음 위치를 뺀 것, 이런 식으로 물리량을 두었는데, 회전 운동에서는 위치 대신에 각도가 변하는 것으로 물체의 운동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R의 대응 관계에 있는 것이 각 위치 벡터라는 세타였었죠. 그리고 이 각 위치 벡터가 시간에 대해서 변하기 때문에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걸 델타 세타라고 두고, 나중에 각 위치 벡터에서 처음에 각 위치 벡터를 뺀 것, 이거를 우리가 각변이 벡터 델타 세타 이런 식으로 둘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S는 R 세타 또는 L은 R 세타 이런 식으로 호의 길이와, 즉 실제 움직인 거리와 그때 각도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S 길이와 각도 사이의 관계식을 적어볼 수가 있었죠. S가 실제로 움직인 거리니까 병진 운동에 관련된 물리량을 의미하고, 세타는 회전 운동과 관련된 물리량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에 나오는 R은 회전 반경 정도가 되겠죠. 또한 속도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병진 운동일 때 우리가 속도는 V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간략하게만 적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속도도 있고 순간 속도도 있을 텐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속도의 정의로서 dt분의 dr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죠. 미분의 형태로 표현을 하고, 이때 속도의 단위의 표준 단위는 미터/세크, 그래서 차원은 lt-1승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전 운동일 때도 속도에 대응되는 물리량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각속도라고 불렀고, 각속도는 오메가로 표현을 했습니다. 오메가는 dt분의 dr에 대응되는 게 세타이기 때문에 d세타 이렇게 표현을 해주었으면 되었죠. 그리고 단위는 라디안 퍼 세크, 그리고 라디안은 차원이 없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차원으로 표시하면 그냥 t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표현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속도와 각속도 등을 논할 때 우리가 주로 회전 운동은 반시계 방향 아니면 시계 방향밖에 없기 때문에 벡터 표현보다는 오메가는 dt분의 d세타 이런 식으로 1차원 운동처럼, 예를 들면 병진 운동에서 V가 dt분의 dx였던 것처럼 1차원 운동처럼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오른쪽 아니면 왼쪽, 반시계 아니면 시계 이런 식으로 벡터 표시를 띄고 부호로서 분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속도와 각속도라고 불리우는 애를 서로 동시에 나왔을 때는 속도를 우리가 선속도라고 불러줬었죠. 선속도와 각속도 사이의 관계식 중요하다라고 했었는데, 관계식은 V는 R 오메가 이렇게 적어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주어야 사실 양쪽의 차원이 맞게 되겠죠. V의 차원이 LT-1승, 오메가의 차원이 T-1승이 되기 때문에 차원을 맞추려면 이 자리, 즉 R이 들어갈 자리에 L 차원이 꼭 필요합니다. 기대의 차원으로서 나올 수 있는 것이 회전 반경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또한 가속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우리가 가속도는 dt분의 dv로 정의내릴 수 있었고, 단위는 미터/세크 제곱, 차원은 lt-2승 차원 이렇게 가졌습니다. 여기에 정확하게 대응되는 것을 우리가 각가속도라고 불러줍니다. 각가속도는 역시 오메가 각속도 값을 얼마나 변화시키느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기호는 알파라는 기호를 사용하기로 했었습니다. 알파는 dt분의 병진 운동에 있는 식을 그대로 따라주면 되는데 V와 대응 관계에 있는 것이 오메가이기 때문에 알파는 dt분의 d 오메가 이렇게 식을 적어주면 되고, 마찬가지로 벡터 표시가 없이 또 많이 사용을 하니까 그냥 dt분의 d 오메가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단위는 라디안 퍼 세크 제곱이 되겠네요. 차원은 t-2승 차원이 되겠죠. 또한 가속도와 각가속도가 동시에 나왔을 때 우리가 가속도는 선가속도라고 불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가속도와 각가속도 사이에도 관계식이 있는데 서로 대응이 되지만 정확하게 똑같은 값은 아니죠. 그래서 A는 R 곱하기 알파의 관계가 있더라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때 이 관계식은 V는 R 오메가라는 관계식을 시간으로 미분해서 얻을 수 있는 식이었죠. 그리고 가속도는 종류가 구심가속도와 접선가속도가 있는데 지금 쓴 A는 R 알파라는 관계식이 만족되는 이 가속도는 접선가속도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내용을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오늘 힘부터 계속해서 병진운동과 회전운동 사이의 관계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힘부터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유인물로 나누어준 병진운동과 회전운동의 대응 관계를 보면 힘 이하의 내용들은 사실 앞부분과 뒷부분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토크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뒤에 있는 일과 에너지 부분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고, 이 나머지 식들을 서로 이제 제대로 연결을 시키려면 질량 부분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서로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표에 있는 각각의 정의들을 계속해서 나열을 해볼 텐데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문제를 풀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뒷부분을 배우고 다시 되돌아와서 그 부분을 정의 내리면 훨씬 더 쉽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그냥 어떤 식으로 서로 대응이 되는지 정도로만 중점적으로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힘인데요. 병진 운동에서는 우리가 힘을 F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 힘의 단위는 뉴턴이었었고 차원은 ml-t-2승이었는데요. 토크는 회전운동을 시키는 물체를 회전운동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토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돌림힘, 회전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물체를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이 토크를 우리는 타우라는 기호를 사용합니다. 타우라는 기호를 써서 토크 돌림힘을 표현하고요. 제가 단위를 먼저 알려드릴 텐데요. 표준 단위는 뉴턴 곱하기 미터입니다. 그리고 차원으로 이야기하면 ml 제곱 t 마이너스 2승으로서 F 힘보다 L 차원이 하나 더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둘 사이의 관계식을 적을 때 토크가 지금 L 차원이 더 많다라는 거는 즉 토크를 내가 힘과 비교를 할 때 뭔가 길이만큼 더 곱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토크의 정의는 R 크로스 F 이런 식으로 정의가 내려집니다. 즉 R의 단위가 미터이고 그리고 힘의 단위가 뉴턴이니까 뉴턴 곱하기 미터가 토크의 단위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토크는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뒷부분에서 뒤까지 쭉 표를 다 채운 다음에 다시 되돌아와서 토크를 천천히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힘과 토크 뒷부분에 나와 있는 표도 이어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나와 있는 그 다음 내용은 바로 운동의 식입니다. 운동의 식은 무엇을 적으려고 제가 비워둔 칸이냐면 바로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채우는 부분입니다. 등가속도 운동 공식은 우리가 가장 물체의 운동을 설명하기 좋도록
식을 미리 세워두어서 문제를 풀 때 바로바로 물리량들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식이죠. 등가속도 운동 공식은 병진 운동일 때는 가속도가 일정할 때 사용하는 식이 되겠고, 회전 운동일 때는 가속도에 대응이 되는 알파라는 각가속도가 일정할 때 사용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써볼 텐데요. 우리가 회전 파트에서는 계속해서 벡터를 써 나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1차원 운동처럼 분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 공식도 벡터 표현을 띄고 첫 번째 공식부터 적어보면 VF는 VI 플러스 AT, 그리고 XF는 XI 플러스 VI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세 번째 식은 VF 제곱 마이너스 VI 제곱은 2A XF 마이너스 XI,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또는 2A 델타 X 그리고 2AS 뭐 이렇게 기억하시는 학생도 있겠죠. 자, 이게 바로 등가속도 운동 공식인데요. 이걸 그대로 등각가속도 운동 공식에 채워보려고 합니다. 표현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발음을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로 친숙한 용어가 아니죠. 등각가속도 운동 공식. 자, 등각가속도 운동 공식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응관계 물리량들을 그대로 이용해주면 되기 때문에 따로 유도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V에 대응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생각을 해보면 속도에 대응되는 것이 바로 각속도였었죠. 오메가 F는 오메가 I, A에 대응되는 알파, 그리고 시간은 똑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등각가속도 운동공식 첫 번째 공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공식도 그대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XF, 즉 위치에 대응되는 것은 각 위치입니다. 세타 F는 세타 I 플러스 오메가 IT 플러스 2분의 1 A에 대응되는 알파 T 제곱, 이렇게 대응 관계를 이용하면 굳이 우리가 이 식을 유도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등각가속도 운동 공식을 찾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VF 제곱 대신에 오메가 F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I의 제곱,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A 대신에 알파, 그리고 XF 대신에 세타 F, 나중에 각 위치에서 처음에 각 위치를 빼줄 것,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이 알파 델타 세타 각 변이 얼마나 변했느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등각가속도 운동 공식의 세 번째 공식까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 많은 문제가 있었듯이 등각가속도 운동 공식을 적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도 굉장히 많을 텐데요. 대표적인 거 한 가지를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첫 번째 문제인데요. 연직면에 놓인 지름이 2m인 바퀴가 중심축을 중심으로 4라디안/s의 등각가속도로 회전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운동은 현재 등각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등각가속도 운동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바퀴는 t는 0에서 회전을 하기 시작하고, 즉 처음 시간이 0이고 바퀴 태 위에 한 점 P, 바로 이 점이 되겠죠. 한 점 P가 있는데 이 P라는 지점에서 출발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점이 P라는 점은 이 위치에서 출발을 하는데 수평축과의 각도가 60도의 각도를 이루는 지점에서 출발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럴 때 2번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바퀴의 각속력이 얼마가 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속도를 오메가로 표현을 했었고 각속력이라고 부르면 오메가의 크기를 논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오메가가 얼마인가, 이게 질문이 될 텐데 문제에서 알려주기를 알파
4 라디안 퍼 세크 제곱의 등각가속도로 회전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알파가 4다. 즉 가속도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각가속도가 4라고 알려줬으니까 알파는 4를 대입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t가 2초에서 오메가를 물어봤으니까 2초일 때의 각속도를 오메가 f 2초일 때, 자, 그럼 오메가 f는 오메가 i라는 등각가속도 첫 번째 공식을 적어 볼 거고요. 오메가 i는 시간이 0초일 때겠죠. 플러스 알파 t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오메가 f는 오메가 i 플러스 알파 t를 이용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오메가 값, 즉 오메가 f는 처음에 물체가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했었기 때문에 처음에 t가 0일 때 회전이 시작되었으니까 t가 0일 때 각속도 오메가는 그냥 0, 그리고 알파가 4였으니까 4 곱하기 t가 2초니까 2 해서 오메가 값은 8이 되겠습니다. 단위는 라디안 퍼 세크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우리가 A번 바퀴의 각속력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점 P의 각속력을 물어보고 있네요. 자, P라는 지점이 있었는데요. 수평축과 60도의 각도를 이루는 한 지점이었죠. 자, 이 지점의 각속력은 얼마가 될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잘 보시면 지금 이 물체는 바퀴이고, 바퀴는 질량이 곳곳에 분포하고 있는 그런 물체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말이 없으면 물리 문제에서 얘네들 질량이 골고루 분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요. 이때 이 바퀴의 모든 지점의 각속력을 생각을 해보면 비록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다를지언정 이 바퀴가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 아무 지점이나 한 지점을 잡으면 이 지점이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올 때, 또는 이 지점을 집어서 돌아서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올 때 걸리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보면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즉 어느 지점을 선택하든지 간에 예를 들어 한 바퀴 돌아가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5초가 걸렸다 하면 전부 다 5초 동안에 360도를 회전하게 되겠죠. 어느 지점을 선택하든 다시 자기 자리로 되돌아와야 하니까, 즉 모든 지점이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각도를 돌아갈 거기 때문에 각속력은 모두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P라는 지점의 각속력이 굳이 다를 이유가 없을 테니까 8 라디안 퍼 세크 이렇게 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0번 점 P의 접선 속력을 묻고 있습니다. 접선 속력은 선속력을 묻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즉 V 값이 얼마냐 라고 물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퀴는 모든 지점에서의 오메가 값이 8이라고 주어져 있는 걸 우리가 찾아냈으니까 V는 R 오메가라는 관계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바로 P라는 지점의 속력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P라는 지점이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거리가 R만큼 떨어진 곳에 있는 거죠. 회전 중심점, 중심축에서부터 거리, 그 물체 질량이 위치한 지점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R이 될 테니까 문제에서 지름이 2m다 라고 했으니까 반지름 R은 1m가 되겠네요. 따라서 1 곱하기 오메가 값 8이 될 테니 점 P의 선속력, 접선 속력은 똑같이 8m/s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에는 나와져 있지 않지만 한 절반이 되는 지점이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P'이라는 점이 있다라고 해보면 V, P'에서는 R, 오메가를 똑같이 계산해 주어야 할 텐데 이때 1m의 절반이 될 테니까 회전 반경이 절반이죠. P'이 있는 위치는 바로 절반이 되는 위치일 테니까 2분의 1 곱하기 오메가 8이 되겠네요. 따라서 접선 속력은 4가 되겠죠. 자, P와 P'을 비교해 보았을 때 지금 VP라는 지점이
VP 프라임이라는 지점의 속력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것은 선속력인데요. 자, 한 바퀴 도는 동안에 걸린 시간은 어느 지점을 선택하나 같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P와 P'이라는 점이 예를 들어서 10초 뒤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10초 동안에 P'이 움직여야 할 거리와 P가 움직여야 할 거리는 다릅니다. 각도는 똑같이 360도이지만 P'보다 P가 훨씬 더 많은 거리를 돌아야 되겠죠. 원의 둘레가 VP라는 P라는 지점이 원의 둘레가 더 크니까 R이 R'보다 크기 때문에 따라서 더 많이 움직여야 되는 P라는 지점이 선속력이 더 커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각도를 돌아서 제자리에 올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선속력은 어떤 점이냐에 따라서 다르다. 바퀴에 어떤 지점에 있느냐에 따라서 선속력은 각각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각속력은 모든 지점에서 똑같다. 돌아가는 각도는 시간마다 똑같이 움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D번 전체 가속도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가속도는 우리가 A라고 둘 수 있고요. 회전 운동을 하는 애들은 전부 다 구심 가속도와 접선 가속도를 가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서 배웠던 식을 적어보면 되겠는데요. 구심 가속도의 제곱, 그리고 접선 가속도의 제곱, 그리고 더해서 루트를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을 이어나가 보면 구심가속도는 R분의 V제곱이니까 R분의 V제곱의 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될 거고요. 접선가속도는 우리가 V는 R 오메가라는 식이 있었고 A는 R 알파라는 관계식이 있었으니까 R 알파의 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R이 지금 1m이니까 숫자를 각각 대입을 해보면 8의 제곱에 또 다시 제곱이니까 8의 4승 플러스 알파는 4였죠. 그래서 4의 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각 위치를 구해볼 텐데요. 시간이 2초일 때에 각 위치를 묻고 있으니까 세타 F, T가 2초일 때 세타 F는 등각가속도 운동 공식을 이용해서 세타 I, T가 0일 때 세타 I 플러스 원래는 우리가 XF는 XI 플러스 VIT 였으니까 VIT 대신에 오메가 IT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대신에 2분의 1 알파 T의 제곱 이런 식으로 식을 변형해서 등각가속도 운동 공식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오메가 I 처음에는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으니까 0을 대입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시간이 0일 때 세타 i입니다. 세타 i가 수평면과 일직선상에서 출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60도의 각도를 이루었었죠. 60도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표준 단위로 적고 있으니까 60도 대신에 라디안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분의 파이 그리고 2분의 1 곱하기 알파 4 곱하기 t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대략 파이가 3이라고 친다면 1 플러스 그리고 계산을 해보시면 8이 되어서 나중에 각 위치, 즉 시간이 2초일 때 각 위치는 얼마냐 라고 물어보면 9 라디안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세타 I 각도가 있다라는 걸 주의해 주시면 되고 이때 단위는 전부 라디안으로 바꿔주셔서 표준 단위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등각가속도 운동 공식을 이용한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이어서 등각가속도 운동 공식 다음으로 나오는 표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물리량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병진 운동에서 대상인
질량은 보통 m이라는 기호를 쓰고 단위는 킬로그램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차원은 아직 m차원 이렇게 나타내죠. 마찬가지로 회전 운동을 하는 물체도 질량을 가지고 있는데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질량을 가지면서 크기도 존재하는 그런 물질들을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됩니다. 그러한 물체들이 회전 운동을 할 때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질량과 그리고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우리가 그런 애들을 중요한 요소를 담은 물리량을 관성 모멘트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관성 모멘트 값은 I라는 기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관성 모멘트 I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단위를 먼저 써보면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제곱 차원은 ml 제곱 이렇게 됩니다. 관성 모멘트의 크기는 질량으로부터 나타낼 수 있는데 제일 간단한 표현을 써보면 만약에 질량이 m인 물질이 있는데 이 질량이 m인 한 점이 회전축에서부터 r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i는 mr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i는 mr 제곱은 예를 들어 회전축이 있는데 이 회전축에서 질량이 m인 이 한 점이 있고 이 회전축에서부터의 거리가 r만큼 떨어졌을 때 이때 이 질량 m인 물체가 이런 식으로 회전 운동을 할 때 그때의 이 관성 모멘트 값을 계산해라 라고 하면 질량 m 곱하기 r 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물체가 한 점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질량 분포가 여러 개의 질량이 곳곳에 이렇게 분포해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 개의 질량이 분포해 있다면 이 식은 확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확장해서 식을 적는다라는 얘기는 m이 하나가 아니니까 m1 그리고 회전축에서부터의 거리의 제곱 그리고 m2, r2 제곱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질량 그리고 거리가 존재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관성 모멘트의 정의는 각각의 질량 곱하기 회전축에서부터 거리 제곱을 모두 더한 값으로 정의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번에 쓰면 mi, ri 제곱 이런 식으로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 식에서 보면 우리가 단위가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제곱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i를 이렇게 정의 내려주어야만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일, 에너지 등이 병진 운동과 잘 맞아지게 됩니다. 그 관성 모멘트 값을 또 계산을 하는 방법은 만약에 질량 분포가 하나의 점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없고 막 무수히 많은 점이다. 보통의 강체, 보통의 크기가 있는 물체들은 대체로 다 그렇겠지만 우리가 연속적인 질량 분포를 가지는 물질에 대해서 관성 모멘트를 계산을 해야 될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식을 어떤 식으로 써주냐면 적분의 형태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때 r제곱 그리고 질량을 쪼개서 r제곱 dm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우리가 한참 동안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봐야 되니까 표를 다 완성한 후에 이 수식을 활용해서 문제의 관성 모멘트를 계산하는 것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일단 정의만 내리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형 조건도 이야기해 볼 텐데요. 평형 조건이라는 것은 물체가 평형 상태에 있을 조건을 의미합니다. 물체가 평형 상태를 이루려면 병진 운동 같은 경우에는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다 더했을 때 그 힘의 합이 0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회전 운동도 마찬가지인데요. 회전 운동에서도 힘에 대응되는 것이 토크였으니까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토크의 합이 0이 되면 그 물체는 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때 회전 운동을 하는 회전의 평형 상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전을 하지 않는 이런 상태를 말을 하는 것이고 병진 운동도 평형 상태에 있고
회전 운동도 평형 상태에 있는, 즉 알짜힘도 0이고 또 알짜 토크도 0인 이런 상태를 우리가 특별히 정적 평형 상태, 회전도 하지 않고 또 직선 운동도 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정적 평형 상태다라고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이 정적 평형 상태 역시도 하나의 단원으로 따로 빠져 있을 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천천히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써볼 것은 운동의 법칙인데요. 운동의 법칙은 F는 ma 이렇게 주어졌었죠. F는 ma라는 수식이 있는데 이것을 회전 운동에서 써보자 라고 하면 F에 대응되는 토크를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m에 대응되는 관성 모멘트 i, mr 제곱인 i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에 대응되는 것이 알파였는데요. a에 대응되는 각하 속도는 알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단위를 한번 좀 살펴보고 지나갈 텐데요. 관성 모멘트의 단위가, 관성 모멘트의 정의가 mr 제곱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제곱 이런 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알파의 단위가 라디안 퍼 세크 제곱이었습니다. 오메가가 라디안 퍼 세크, 알파가 라디안 퍼 세크 제곱이었기 때문에 토크의 단위는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뉴턴의 단위니까 다시 바꿔보면 뉴턴 미터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 수식을 보고 토크의 단위는 뉴턴 곱하기 미터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물론 우리가 앞에서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토크를 정의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관성 모멘트가 mr 제곱이 되게 되면 모순 없이 잘 맞는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한 알짜 토크는 이 단위를 가지고 힘과의 관계를 또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 유도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알짜 토크라는 값은 힘, 뉴턴 곱하기 미터라는 단위를 가져야 되니까 힘에다가 그리고 회전 반경인 r을 곱해줘서 값을 얻으면 되고, 이때 벡터 곱하기 벡터를 해서 다시 벡터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매저업을 선택해서 토크는 R 크로스 F 이런 수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F도 힘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F를 쓰실 때 알짜 힘 이렇게 표현을 하셔도 되고, 한꺼번에 써서 R 크로스 F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도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나중에 더 계산을 해보기로 하고, 자,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토크 그리고 평형 조건, 질량, 운동의 법칙 등을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이어서 우리가 표를 더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에 대해서도 써볼 텐데요. 우리가 일은 W라는 기호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1차원 운동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 편하니까 일은 F, dx 이런 식으로 주어졌었죠. 단위를 써봐라. 표준 단위는 줄이 될 거고, 차원은 mlt-2승에 라는 힘의 차원에 l만 더 곱해주면 되니까 ml제곱 t-2승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가 병진 운동에서의 일을 계산해 보았는데 대응관계식을 이용해서 회전 운동에서의 일도 표현을 해보면 F에 대응되는 것이 토크 타우 값이고요. 그 다음에 X의 위치에 대응되는 것이 바로 d세타라는 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토크 곱하기 d세타 이렇게 나올 텐데요. 여기서 우리가 단위를 유도해 보겠습니다. 토크의 단위는 뉴턴 곱하기 미터였고, 그리고 세타를 곱해줘야 되죠. 세타의 단위는 라디안이 될 테니까 결과적으로 단위는 뉴턴 곱하기 미터의 단위가 됩니다. 뉴턴 곱하기 미터가 곧 줄이라는 단위가 되는 것이고, 줄의 차원은 ml제곱 t-2승이 되겠죠. 단위만 살펴보면 지금 병진 운동에서의 일의 단위와
회전 운동에서의 일의 단위, 차원이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앞선 표에서 보면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에서 모두 단위나 차원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를 계산하게 되면 이 두 가지 대응관계에 의한 식이 단위가 차원이 처음으로 맞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은 같은 값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게 되냐면 어떤 문제를 푸는데 예를 들어서 원통이 있는데 이 원통이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 회전하는 원통 문제를 풀 때 M이나 그리고 F, A, V 뭐 이런 식의 물리량을 이용해서 물체에 해준 E를 계산을 하는 것이나 또는 I, 토크, 알파, 오메가 등을 이용해서 즉 회전 운동에서 나오는 물리량을 이용해서 계산을 했을 때나 일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할 것인 게 내가 이 원통을 회전시키는데 일을 해주었다라고 하면 내가 해준 일은 사실 똑같겠죠. 그런데 그 일을 병진 운동에 나와 있는 물리량으로 분석하느냐 아니면 회전 운동에 나와 있는 물리량 등으로 분석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해준 일은 한 가지인데 어떤 것을 선택해서 푸느냐의 차이일 뿐이니까 양쪽에서 일은 똑같은 값을 가져야 합니다. 이걸 구분을 하기 위해서 병진 운동의 1, 회전 운동의 1 이렇게 첨자를 이용해서 나타내 보면 그동안은 계속해서 관계식에 차이가 R만큼 차이가 있었는데 병진 운동을 통한 분석을 통한 E를 계산한 것이나 회전 운동의 물리량을 통해서 계산을 한 것이나 내가 물체에 해준 일은 똑같을 테니까 양쪽이 같은 물리량을 의미하게 됩니다. 똑같은 값을 의미하니까 같은 기호를 쓰게 되어서 1까지 오게 되면 처음으로 양쪽이 똑같은 값을 지니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같은 차원의 물리량이 같은 차원일 때는 같은 기호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기호가 나오지 않고 그냥 W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양쪽 모두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일 운동 에너지 정리를 배운 적이 있죠. 우리가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때 운동 에너지를 계산해 보면 2분의 1 mv 제곱 이런 식이 되었습니다. 이걸 회전 운동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해보면 회전 운동에서의 일은 회전 운동에서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라고 나타낼 수 있고 회전 운동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m에 대응되는 I, V에 대응되는 오메가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2분의 1 I 오메가 제곱 이렇게 써주고요. 단위를 얼른 유도를 해보면 관성 모멘트 I는 mR 제곱이니까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제곱 그 다음에 오메가는 라디안 퍼 세크니까 오메가의 제곱이니까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 단위가 곧 줄이라는 에너지의 단위이죠. 따라서 양쪽 모두 줄의 단위를 가지고 그리고 차원은 ml 제곱 t-2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가지 일도 그렇고 운동 에너지도 양쪽이 똑같은 단위와 차원을 가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호인 K라는 기호를 써주시면 되고 양쪽을 구분하기 위해서 병진 운동의 운동 에너지를 첨자를 병진자를 넣어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주면 두 개는 다른 물리량을 이용해서 다른 기호를 이용해서 계산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는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률도 계산을 해볼 텐데요. 일률은 우리가 P라는 기호를 썼었습니다. 일률은 힘 곱하기 속력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줬었는데요. 이때 힘의 단위가 뉴턴 그리고 속력이 미터 퍼 세크여서 뉴턴 곱하기 미터 퍼 세크 또는 줄 퍼 세크 이렇게 나타냈었죠.
차원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ml제곱 t의 마이너스 2승이 줄의 차원이니 t를 하나만 더 나눠주시면 되겠네요. ml제곱 t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같은 방법으로 f에 대응되는 것이 토크 타우이고 v에 대응되는 것이 오메가이니까 타우 곱하기 오메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타우의 단위가 뉴턴 곱하기 미터이고 오메가가 라디안 퍼 세크이기 때문에 단위는 줄 퍼 세크로 똑같이 나옵니다. 차원 역시 ml제곱 t의 마이너스 3승 같을 테니까 같은 기호를 써주시면 됩니다. 구분을 하기 위해서 병진운동의 일률, 회전운동의 일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일과 에너지 마찬가지로 병진운동의 일률은 회전운동의 일률과 똑같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써볼 것은 운동량인데요. 운동량은 스몰 p는 m 곱하기 v 이렇게 나타냈었죠.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요. 네, 단위는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로 나타냈었고 차원은 ml t-1승 차원이었습니다. 자, 그럼 운동량도 대응관계식을 이용해서 그대로 써보면 질량 m에 대응되는 것이 관속 모멘트 i이고 v에 대응되는 것이 오메가였습니다. 따라서 i 곱하기 오메가 이렇게 될 텐데 얼른 단위를 유도해보면 i는 mr 제곱이어서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제곱 그리고 오메가는 라디안 퍼 세크여서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크의 단위를 가지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차원은 ml 제곱 t의 마이너스 1승으로서 우리가 병진운동에서의 운동량과 회전운동에서의 운동량은 서로 차원 단위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물리에서 차원이 다르면 다른 기호를 써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량은 똑같이 쓸 수가 없고 다른 기호인 L이라는 기호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 L은 운동량인데 각 운동량이라고 불릴 수 있는 값이고요. 스칼라량이 아니라 벡터량입니다. 방향성이 있고 L이라는 기호로 나타내 주면 되기 때문에 P와 운동량 스몰 p와 그리고 각 운동량 이 L이 동시에 나왔을 때를 구분하기 위해서 스몰 p는 우리가 선 운동량이라고 불러주기도 합니다. 이 둘은 서로 같지 않기 때문에 관계식이 존재하는데요. 이 각 운동량과 선 운동량 사이의 관계식은 토크와 힘 F 사이의 관계식처럼 결과가 벡터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각 운동량을 왼쪽에 쓰시고 각 운동량이 선 운동량 P보다 L차원만큼 더 있으니까 회전 반경 R이 포함이 될 것이고 결론이 벡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R이라는 회전 반경 벡터와 그리고 선 운동량 스몰 p 이 두 가지를 매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은 R 크로스 P라는 둘 사이의 관계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부분을 다 예를 들지 못했지만 우선 표로서 병진운동과 회전운동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물리량을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토크부터 차근차근히 문제를 더 풀어나가면서 정의들을 완성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번 문제를 통해서 토크를 자세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토크를 계산할 때는 힘을 이용해서 병진운동에 나오는 F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는데요. 한 물체에도 여러 가지 토크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알짜 토크를 계산할 때는 즉 알짜 토크라는 것은 그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토크를 다 더해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은 한 물체에 힘이 세 가지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알짜 토크는 세 가지를 따로따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것은 힘이 작용하는 포인트마다 토크가 각각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우1, 타우2, 타우3를 각각 계산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그림에서 계산의 편의상
우리가 F1, F2, F3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1 화살표 위에 있는 것을 F2 그리고 아래쪽을 F3 이런 식으로 둘 텐데요. 힘이 어떤 방향으로 어디에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토크는 전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주의할 점은 토크는 힘과 마찬가지로 벡터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잘 따져서 우리가 이 벡터의 합처럼 더해 주어야 된다는 거를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토크 1을 계산을 해볼 텐데 토크 1은 R1 크로스 F1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앞서 우리가 토크라는 값은 R 크로스 F라는 F를 병진 운동에 나오는 힘 F를 이용해서 토크를 계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식을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R1 크로스 F1을 해볼 텐데요. 외적이니까 R1의 크기 그리고 F1의 크기 곱하기 이 두 개의 벡터가 이루는 각도인 사인 세타를 해주시면 되겠죠. R1, F1 사인 세타 그리고 R1에 수직하고 F1에도 수직한 방향 벡터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지금 계산하고 있는 것은 타우 1을 먼저 계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보면 R1은 회전 중심에서부터 그리고 F1이 작용한 지점까지의 거리가 될 테니까 그림에서 보면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A의 크기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F1의 크기는 12N이네요. 그리고 둘이 이루는 각도가 필요한데 R1과 R1은 지금 빨간색 벡터이죠. 그리고 F1은 검정색 12N이라는 벡터이니까 이 둘이 이루는 각도는 이렇게 90도가 되겠네요. 따라서 30도가 아니라 사인 90도를 이용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n벡터인데요. 여기서 n벡터를 계산할 때는, 즉 방향 벡터를 계산할 때는 오른손 법칙을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빨간색 R1 벡터에서 F1 방향으로 오른손을 감싸주는 것처럼 해주시면 우리가 종이에서 이 화면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방향으로 외적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데 우리가 나오는 방향을 이렇게 표시를 한다라고 하면 나오는 방향이 바로 n벡터의 방향이 되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우2도 계산을 해볼 텐데요. 타우2는 R2 크로스 F2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R2는 빨간색 점선이 될 텐데 우리가 R2를 계산해 보면 이런 식이 되겠네요. 좀 삐뚤어졌는데 이게 바로 R2가 되겠죠. R2와 F2도 90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바로 적어보면 R2의 값은 B의 값이 될 거고 F2의 값은 10N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둘 사이 각도는 똑같이 사인 90도이고요. 그 다음에 n벡터를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이때 R2가 이런 방향이고 F2 이런 식이 되니까 R2에서 F2 방향으로 오른손을 감싸 주려고 하면 4개 손가락으로 감싸 주는 방법이 이 부분을 감싸는 방법이 엄지손가락이 종이 안으로 화면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을 향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이 타우2를 계산할 때 n벡터의 방향은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혹시 방향성이 계산이 잘 안 되시는 분은 R2와 F2의 처음 지점을 일치시키시면 되겠습니다. R2와 F2의 첫 지점을 일치시키셔서 이렇게 모양을 만든 후에 오른손으로 감싸시면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R2 크로스 F2의 외적의 방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으실 겁니다. 타우3도 계산을 해볼 텐데요. 타우3는 R3 곱하기 F3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R3는 그림에서 지금 이 부분이 될 거고
R3와 F3도 90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R3의 크기는 B 그리고 F3가 9N이었고 각도는 전부 사인 90도 그리고 M 벡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여기서 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R3 크로스 F3를 해주시면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짜 토크는 이 세 개의 값을 모두 더하는 건데 이때 이 알짜 토크 방향을 잘 살펴보면 화면에서 나오거나 들어가는 방향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방향성을 이제 부호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어차피 나오거나 들어가는 것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알짜 토크는 이렇게 해주시고 부호는 여러분들 자유인데요. 나오는 방향을 저는 플러스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인 90도는 1이니까 12a 이렇게 플러스 12a가 될 거고 타우2는 마이너스 10b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타우3는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9b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알짜 토크의 크기는 12a 마이너스 19b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a가 1cm, b가 2cm이니까 숫자를 각각 넣으시면 값을 계산할 수 있으실 거고요. 이때 내가 단위를 뉴턴 곱하기 미터 표준 단위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A에는 0.01m, B에는 0.02m를 대입해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대입을 해주게 되면 토크의 단위는 뉴턴 곱하기 미터라는 표준 단위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간단한 토크의 예제를 한번 들어보았는데요. 이어서 우리가 배웠던 운동 에너지나 그 다음에 속력 같은 거를 좀 계산을 더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번 문제입니다. 혹시 시간이 되고 여러분이 좀 회전 파트에 있는 정의를 활용을 하실 수 있다 하면 잠시 멈추시고 먼저 계산을 해보신 다음에 그리고 저하고 답을 비교해 보면 좀 더 효율적으로 강의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는 Y축에 놓인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강체 막대가 있는 문제인데요. 이때 강체 막대라는 의미는 크기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막대가 있는데 이 막대는 이 길이가 중요하다. 막대를 점 취급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질량은 총 3부분에만 중점적으로 있고 나머지는 질량을 무시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나타내는 것처럼 3개의 입자가 4kg, 2kg, 4kg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물체의 강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표현을 다시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면 어떤 막대가 있는데 얘는 실제로 크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강체라고 부를 것이고 점이라고 부르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질량은 모든 점에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3개 포인트에만 질량이 몰려 있고 나머지 부분은 질량을 무시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이계가 X축을 중심으로 2 라디안 퍼 세크의 각속력으로 회전한다 라고 했으니까 오메가가 2라고 알려주고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럼 A번 X축을 중심으로 하는 관속 모멘트 I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는 우리가 질량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mr 제곱이라는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풀어서 써보면 m1 r1 제곱 플러스 m2 r2 제곱 그리고 m3 r3 제곱 이 값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x축이 기준이니까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자, 첫 번째 제일 위에 있는 것을 1번 그리고 2번, 3번 이렇게 순서대로 입자에 번호를 붙여보면 M1은 4kg 그리고 R1은 X축에서부터 3만큼 떨어져 있죠. 그래서 4 곱하기 3의 제곱 플러스 M2는 2kg짜리이고 그리고 X축에서부터의 거리가 중요한 거니까 부호는 필요 없을 거고 2의 제곱 그리고 M3는 3
R3는 4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4의 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36 플러스 8 플러스 그리고 48 이렇게 되겠죠. 다 더해서 계산을 해보면 92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표준 단위를 사용했으니까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제곱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관성 모멘트를 계산해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전체 회전 운동 에너지라는 값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 운동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에서 m 대신에 강체 관성 모멘트인 I 그리고 v 대신에 각속도 오메가를 사용해서 계산해 봐라 라는 게 되겠죠. 자, 계산을 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92 곱하기 오메가가 문제에서 주어졌는데 2니까 2의 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계산해보면 값은 184 그리고 단위는 다 표준 단위를 썼으니 줄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회전에서 새로 배운 관성 모멘트 I와 그리고 각속력을 이용해서 회전 운동 에너지를 계산해 보았는데요. 이어서 C번과 D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번에서 보면 각 입자의 접선 속력을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인데요. 접선 속력은 선속력 V를 묻는다 라고 했었죠. 각각의 입자를 모두 물어봤으니까 V1, V2, V3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V1의 값은 R1 그리고 V는 R 오메가니까 R1 오메가 그리고 1번, 2번, 3번 물체 오메가 다 똑같으니까 오메가 1은 그냥 오메가 값이 되겠죠. 오메가는 2고 그리고 강체니까 한꺼번에 다 똑같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오메가 1, 오메가 2, 오메가 3는 모두 같은 값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R1은 3 그리고 오메가가 2였으니까 V1은 6,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이렇게 주어지겠네요. 자, V2도 계산을 해보면 V2는 R2 오메가 2니까 2 곱하기 2여서 4 미터 퍼 세크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고, V3는 R3 오메가 3 V3를 계산하기 위해서 R3를 찾아보면 4만큼 떨어져 있네요. 4m 곱하기 2니까 8m per sec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세 번째 입자가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그래야 같은 시간에 다시 제자리로 같은 각도만큼 움직여서 되돌아올 수 있을 테니까. 자, 그럼 D번 전체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을 계산해 보아라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병진 운동에서 했던 방법으로 2분의 1 mv 제곱을 계산하되 전체를 물어봤으니까 m1 v1 제곱 각각의 입자를 모두 계산해서 더해라 라는 뜻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2분의 1 mv 제곱을 모든 입자에 대해서 다 각각 넣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면 2분의 1 곱하기 m1은 4가 되겠죠. 자, 그리고 v1은 계산을 했더니 6의 제곱 그리고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4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그리고 v의 제곱은 v3의 제곱은 8의 제곱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그 결과가 똑같이 184줄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결과는 앞에서 계산했던 B번의 결과와 같게 나오겠죠? B번의 결과와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가 앞에 표를 채울 때 했던 이야기처럼 병진 운동의 1과 회전 운동의 1은 당연히 같게 나와야 하고 1 운동 에너지 정리에 의해서 우리가 운동 에너지를 표현을 해보면 병진 운동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회전 운동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계산해보면
결과적으로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일과 에너지의 양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결과는 똑같이 나온다 라는 것을 숫자를 넣었을 때도 직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